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9가지에 대한 자산이 어떤 경우에 실질 자산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부실 자산으로 보는지, 그래서 기업 진단 지침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고, 여기에 이제 뭐 무형 자산도 있고 기타 또 있어요. 투자 자산도 있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그냥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뺐고, 부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인 재무상태표에 나와 있는 부채는 실질 부채로 보는데, 거기다 플러스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부의 부채라고 있어요. 부의 부채가 무슨 뜻이냐면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부채. 그래서 그것도 적발이 된다면 실질 자산에서 차감을 해야 된다 라는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아까 중간중간에 설명했던 겸업자산 또는 겸업부채가 있는데, 지금 다 이제 들었으면은 의문이 들어야 되는 게, 겸업부채는 그럼 뭐하러 따로 규정을 해놨냐, 어차피 부채 다 뺄 건데 라고 생각을 할 텐데, 겸업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거기서 겸업부채를 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겸업부채가 만약에 있는데 겸업자산이 있다, 그러면 겸업부채를 원래 실질 자산에서 뺐었어야 됐는데 겸업자산에서 빼기 때문에 기준자본금을 계산할 때는 오히려 좋죠. 겸업부채가 만약에 겸업자산이 없는 경우에 겸업부채만 있다, 그러면은 겸업부채를 실질자산에서 빼야 되니까 당연히 실질자본금은 낮아지고 맞춰야 될 자본금이 더 늘어나겠지만, 실질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거기서 겸업부채를 빼주기, 겸업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겸업부채를 거기서 빼주기 때문에 오히려 좋아요. 자산이 있는 경우. 그리고 이제 뭐 예금, 대출금 이런 것들은 이걸 어느 업종에 직접적으로 썼는지 구분하기가 좀 힘든 경우가 많아서, 보통 이제 공통자산, 공통부채로 보고 이제 겸업비율대로 안분 계산을 해서 실질자산 쪽으로 보내고 실질부채 쪽으로 보내고 겸업자산, 겸업부채 쪽으로 보내요. 그래서 그 안분 계산 비율은 보통은 이제 매출액 기준. 그래서 뭐 공사업에서 1억 났고 부동산 임대업에서 1억 났으면 50대 50으로 반반 이렇게 안분 계산을 한다. 이 정도까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너무 좀 복잡해서 디테일해서 뺐어요. 이제. 그래서 여기까지 1부 끝났고, 1부가 끝났으면 이제 이 내용이 이해가 가져야 되는데, 방금 전에 계정별로 실질자산이 뭔지 다 얘기를 해줬고, 실질부채는 그냥 장부에 있는 부채 다, 대신 겸업자산이 있는 경우에 겸업부채는 여기서 빠진다. 그래서 실질자본이 나온다. 이 실질자본을 우리가 광산법화에 아까 맨 처음에 보여줬던 그 각 업종별로 기준자본금 뭐 5억, 3억, 1억, 5천 이렇게 있을 텐데, 그거랑 비교를 해서 어떤 게 더 큰지 판단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에 대한 이제 이해가 됐으면 2번은 무슨 말이냐면 같은 말인데, 이제 이거는 그냥 재무상태표 중에서 어떤 게 실질만 이제 추려갖고 여기다가 합계를 내놓은 방식인 거고, 얘는 지금 이 자본총계에는 실질자산, 실질부채, 겸업자산, 겸업부채가 모든 게 다 들어가 있고, 부실자산, 부실자산도 다 들어가 있죠. 거기서 부실자산만 발라내면 실질자본이 나온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뭐 자기 입맛에 맞는 대로 써도 돼요, 사실. 나는 보통 2번으로. 그래서 가결선을 다 하고 결산증무제표가 나오면 거기서 자산 중에 어떤 게 부실인지 부실을 다 발라내서 자본총계에서 부실자산을 빼면 실질자본이랑 같은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건설업 기준자본금 검토를 하실 수 있어요. 여기까지 1부는 끝인데, 1부 강의를 들으시고 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제가 추가 설명을 해드릴 수도 있고요. 그 유가증권에서요. 네. 특수목적 법인의 지분증권도 실질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질자산으로 인정한다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건 어떻게 판정해요? 일단은 그 특수목적법인의 사업 목적을 먼저 보겠죠. 어떤 목적으로 설립이 된 법인인지 그걸 먼저 확인하고, 그 회사가 뭐 때문에 그 회사를 만들었는지. 예를 들어서 그 현이자 같은 경우에는 SPC 만들었잖아요. 거기다가 돈을 투입한 이유가
그 법인을 다른 법인이랑 공동으로 도급이 아닌가? 공동도급이 아닌가? 네. 그냥 100%? 네. 그리고 그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법인이잖아요. 그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일부러 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그 법인에서 나는 매출을 편의자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한 이유, 그리고 실제 설립할 때 자본금이 그 회사로 흘러 들어갔는지, 통장 이체 내역 등등의 그 거래가 실제인지를 확인을 하는 작업이 필요할 거예요. 실태 조사가 나온다면. 그러면 만약에 다 인정이 된다고 한다고 하면은 전액 다로 실질 자산.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경업이 아니니까. 그리고 하나 더 설명해야 될 게, 이거 왜 여기 갔지? 어디로 가고 이거 싶어? 아까 그 실질 자산 빼기 실질 부채로 했죠. 네. 5페이지 여기. 근데 이거 왜 이걸 해달라고 했지? 해달라고 하면서 까먹었어. 왜였지? 해달라고 하면서 왜 까먹었지? 그러면 그 지분증권은 지분법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돼요? 아니요, 지분법은 별개 얘기인데 너무 얘기가 깊어지는데? 아 그래요? 그럼 네. 패스하십시오. 네. 나 뭐가 얼마나 중요한 거야. 또 질문하실 분,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있으신 분? 저 질문 있어요. 네. 그 보증금 측에서요. 네. 그 직원을 위해서 뭐 회원권 같은 것도 그럼 실질 자산으로 어떤 거요? 회원권 같은 거, 회원권? 어떤 회원권이요? 뭐 리조트라든지 그런 것도 회원권은 인정 안 되죠. 안 돼요? 주택을 위한 잠깐만. 13페이지. 저 좀 펴주세요. 자 26인가? 이거. 임직원용 주택인 경우 부실자산인데 회원권은 당연히 부실이겠죠. 주택도 부실인데. 그냥 임차보증금은 그냥 그 본점 또는 지점에 등기되어 있는 그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이동객을 위한 그런 숙소. 숙소? 안 되죠. 안 돼요. 네, 보통 그 컨테이너 하잖아요. 아니요, 그냥 숙소. 숙소, 진짜 사택. 빌라 이런 현장 거. 계약서를 주는 네, 안 되죠. 현장 근처여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직원용 주택으로 봐야 되잖아. 그러면은 무조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러면요 대여금의 종업원에 대한 주택 자금과 임직원용 주택 네. 무슨 차이예요? 그거는 대여를 해준 거죠. 그 직원한테. 금전을 대여해 준 거고, 얘는 그냥 직원용 주택에 대한 보증금을 내준 거잖아요. 그거 완전 다른 거지. 얘는 직원이 직원 숙소로 쓰게 회사에서 보증금 내줬어요. 그러면은 그게 이 회사의 실질 자산이냐? 따졌을 때는 부실자산이라고 하는 거고, 이거랑 별개로 회사에다가 직원이 나 주택을 하기 위해서 보증금 좀 회사에서 빌려주세요. 이건 금전을 대여해준 거고, 이거는 그냥 보증금을 내준 거고 다른 거죠. 지금 계정관리만 받아서 인증받는 거 아니에요? 네? 나중에 조사 나오면 걸리는. 근데
나오는 분양 원가 명세서는 이 시행을 위해 들어간 공사 원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공사를 이렇게 받아서 하는 거고 얘네는 그냥 자기 공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분양 원가 명세서는 자기 공사에 대한 공사 원가 명세서라고 부르는 거예요. 걔는 그럼 수입이 무슨 수입으로 잡혀요? 분양해서 분양. 팔면? 네? 분양해서 네. 파는 거잖아요. 네. 그럼 수입은 무슨 수입으로 잡는 거예요? 그거는 뭐 분양 수익으로 들어가야 되나? 모르겠. 정확한 계정권 부분 글쎄, 나는 공사 수익금으로 그냥 했던 것 같은데. 아니면 완성 건물 판매 수익 뭐 이런 거. 그러면은 분양에서는 재고 자산 중에 원재료가 따로 없겠네요. 원조로 있죠. 그냥 분양 원가 명세서가 공사 원가 명세서랑 같은 건데 자기 공사를 하는 사람의 공사 원가 명세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원재료도 다 들어가요. 근데 분양할 때 원재료가 뭐가 있어요? 들어가는데. 아니 이 사람이 시공을 하는 거예요. 아, 10까지 하는 거. 네. 만약 그러니까 두 장이 나오려면 지금 이 계약 하나만 있는 걸로는 안 되고 이거 외에 이런 계약을 또 하나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두 장이 나오는 거예요. 공사원가 명세서랑 분양원가 명세서랑. 근데 만약에 이것만 하고 있으면 공사원가 명세서가 나올 일이 없지. 그럼 시행만 하는 경우에는 시행만 하는 경우에는 이거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공사 매출 승인을 하나 끊어버리면 끝인데. 그리고 그의 뭐 기타 비용들은 다 그걸로 들어가겠지. 매번 이렇게 시행이랑 비슷하면 토지로 구분을 하나요? 네, 저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결산했던 회사 하나가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 회사였는데 이 계약은 완성 기준을 적용했고 이 계약은 진행 기준을 적용해서 결산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현장별로 자기가 이제 엑셀 관리를 해줘야 돼요. 결산할 때. 그 주택 건설 용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선지급한 금액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그러면 토지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거예요? 건설 용지. 건설 용지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건설 용지를 취득하기 전에는 선급금의 계정으로 들어가 있겠지. 근데 선급금 계정을 쓰지 말자고 했으니까 선급공사 원가로 달아놔야겠죠. 어쨌든 선급공사 원가가 되는 거잖아요. 건설 용지가 비용 처리가 되고 비용 처리가 된 게 저기 공사원가 명세서에 나오는 거니까 선급공사 원가로 잡아놨다가 토지 등기가 이루어지고 나면은 선급공사 원가가 건설용지로 대체가 되고 건설용지가 다 공사가 끝났으면 나중에는 이제 비용으로 공사 원가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경업자산 중에 왜 매출로 안분해서 부실자산이랑 그 실질자산 나눈다 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매출로 안 나누고 네, 종업원수로 나눴었잖아요. 네, 매출이 없어서. 매출이 없으면 사용 면적, 종업원 수 등의 합리적인 방식으로 산정한 겸업 비율에 의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어떤 게 합리적인가는 그 대상자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건물을 임대를 받아서 그 중에 일부를 임대해준단 말이에요. 또 전대를 전대 거죠. 해준다. 네, 그러면 그건 임차 보증금을 안분하면 되는 거예요. 건물을 건물에 임대를 대한 받아서 보증금. 네. 그 건물 중에 일부는 건설업에 사용을 하고 네, 일부는 일부는 임대를 주고 임대를 있어요. 준다? 네, 그쵸. 아, 그럼 그건 안분 계산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거는 임대차 계약서에 총 우리가 공급받는 연면적을 분모해 놓고 전대를 주는 연면적을 분자해 놔서 그 비율만큼은 임차 경험자산으로 보증금에서 빼야 빼가지고. 아, 네. 저도 뭐 물어보고 싶던 거 있어요?
여긴 어디 없어? 내가 뭘까 먹은 걸까? 너무 칙칙하다. 뭘까? 이제 나중에 보충 동영상 갑자기 찍으면 일어나서 보충 동영상. 아, 이게 뭐였지? 그 부분 다시 보면 되잖아요. 말하려고 했던 거. 기억 안 난다. 1부 질문 더 있나요? 저요. 네. 진행률 매출 잡을 때 네. 그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면 과세고 이하면 면세잖아요. 네. 근데 뭐 4층짜리 건물이면 3층까지는 과세고 4층은 면세인 경우에는 진행 매출도 안 분해서 나눠줘야 돼요. 아니요, 그왜 나나요? 아, 면세구나. 그 손익기속 시기는 부가세법이 아니고 법인세법. 그래서 수익 인식을 하는 거. 부가세는 과세 면세를 나눠주는 거고, 그 진행률은 얼마만큼의 손익을 잡을 거냐에 대한 문제니까 전혀 관련이 없죠. 네. 아, 뭘 까먹었지? 아씨. 됐어. 2부 틀어주세요. 1부 질문 더 없으시죠? 겸업 자산 부채는 시험 문제 안 낼 거예요? 네. 어떤 걸 외우시나요? 지금껏 찍어준 게 없으셨는데. 너무 많아요. 제 질문 받다 생각난 거예요? 아 맞아. 기억났어. 그 실질 자산 빼기 실질 부채 틀어주세요. 기억났어. 제가 처음에 강의 시작할 때 건설산업기본법에는 전기, 정보통신, 소방이 제외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실질자산, 실질부채는 건설산업기본법 안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 적용을 받는 기준자본금 계산 방법이고, 만약에 전기, 정보통신, 소방 면허가 같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 정보통신, 소방은 겸업자산으로 빠져요. 겸업자산, 겸업부채. 겸업사업이 되는 거예요. 같은 건설업이긴 하지만 그걸 관할하고 있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건설산업기본법에 있는 애들만 이렇게 따로 모아서 계산하고, 전기, 정보통신, 소방은 회계적으로는 건설업으로 볼 수 있지만 법은 다른 법에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겸업으로 빠져요. 그럼 그 업종만 있을 때는요? 어떤 업종? 전기랑 정보통상. 그러면은 걔네들은 그거에 대한 그 진단 지침을 따라야 되는 건데, 그 진단 지침은 이 법별로 하기에는 너무 양이 많아서 그 기본적인 베이스는 이 건설업 지역 기업 진단 지침이랑 거의 비슷해요. 약간 디테일한 부분만 다르고 거의 비슷하다 보면 되니까, 만약에 전기나 정보통신이나 소방 면허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걔네들만 그냥 다른 어떤 업종이 없으면 그냥 걔네들대로만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그럼 그게 같이 있을 때는 겸업자산으로 빼서 그 지침 따라서 또 계산해야 된다는 네. 거죠? 정말이다. 이 두 가지 면허가 같이 있으면, 만약에 건설산업기본법 하에 면허를 2개를 보유하고 있으면 2개를 그냥 합쳐서 실질자본을 계산하면 돼요. 근데 건설산업기본법이 아닌 전기, 정보통신 등등의 면허가 또 하나 있는 경우에는 별개로 분리해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건설업은 실질자산 계산을 하고, 전기, 정보통신은 겸업자산을 계산해서 요거 기준자본금 얼마에 실질자본 맞는지 확인하고, 전기 쪽은 그 겸업자산 부채가 얼마인지, 겸업자본이 얼마인지 판단을 해서 그것만큼의 또 자본금이 맞는지 검토를 해줘야 돼요. 선생님 이거 그러면 전문 검사로만 해당한다고 했잖아요. 뭐 보고 있어요 지금? 이거 보고 있는데. 네.
근데 여기 전문건설업에 기계설비 공사업 추가되어 있는데 네. 소방업은 또 아니라 있잖아요. 이거 소방등은 저 네. 근데 소방 기계 설비는 저 이거예요. 소방기계 설비랑 소방이랑 다른 거예요. 이건 소방 공사업. 그러니까 전문 건설업에 있는 거는 다 저거예요. 여기는 지금 그 소방이랑 전기정보통신 안 나와 있어. 이거 다 그러니까 건설산업 기본법에 있는 거죠. 그럼 저 소방기계 설비업인데 이건 여기에 해당 안 되거든요. 소방기계 설비는 어디 있어? 여기에는 없는데 기계 설비 공사업에 해당하는 거 아니에요? 소방기계 설비 공사업이 그건 아니에요? 아닌 것 같은데. 소방기계 설비업은 소방법 적용받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잘 찾아보세요. 한번 찾아봐요. 그게 어떤 법을 적용받고 있는지 확인을 해봐요. 그 건설산업기본법에 있는 면허를 취득한 회사들은 키스콘이라는 회사의 회사 이름 검색하면 보유하고 있는 면허가 다 나오거든요. 그걸로 확인할 수 있어요. 만약에 검색했는데 키스콘이 안 나오면은 그거 거기는 소방법 적용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건설업은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법령들을 다 알고 계셔야 회사 담당자랑도 대화가 되고 실무하실 때도 맞아요. 원활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1부 끝났고요. 2부 시작할게요. 다들 괜찮으시죠?